네, 합격을 위해 열공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제가 매년 첫 시험 전에 개정 법령 깔끔하게 딱 이것만 챙기면 된다 챙겨주기 위해 특강 자료 주고 있는데 올해는 이미 올렸는데 올린 직후에 갑자기 추가된 개정 법령이 있어서 제가 재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올라왔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추가된 거 알려드릴 거니까 추가된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직 안 챙기신 분들은 이 영상 그리고 자료 전체 다 챙겨주시면 됩니다. 행정학은 개정 법령 많지도 않고 있다 하더라도 바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드문 과목이긴 해요. 그래서 뭐 개정 법령 때문에 불안해서 벌벌벌 떨 필요 없는 과목인데 수험생이니까 예의상 당연히 챙기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목에서 밑도 끝도 없이 또 개정 법령 넓히시면 안 되겠고요. 항상 제가 가르쳐주는 것만 제대로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행정학 전체의 내용에서도 그렇고 개정 법령에서도 그렇고 제가 가르쳐준 것만 제대로 공부해야 다른 수험생보다 훨씬 빠르고 확실하게 합격을 합니다. 뭐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만큼 여러분들 합격을 위한 시험 공부 범위를 정확하게 정해주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정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정확하게. 개정 법령도 마찬가지니까요. 우리 엉뚱한 거,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 이것저것 다 찾아보면 안 됩니다. 딱 이 영상과 자료에 있는 것만. 그리고 이제 2월에 추가된 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또 재촬영해서 또 자료도 다시 만들어서 드리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한번 같이 챙겨 보겠습니다. 자,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것은 그러니까 주로 챙겨야 될 것은 중간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작년 대비 교재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년 교재가 출간된 후 개정 법령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건데 이거는 올해 대비 교재를 보신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올해 강의 교재에 다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점검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올해 교재들이 출간된 후 추가된 개정 법령이니까 여러분들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2월 달에 갑자기 한 3개 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올해 상반기 시험은 상관없는 내용. 뭐 10월 이후에 개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10월 이후 시험에서나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거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해보면 자, 4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건 밑에 3번, 4번. 1번은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이름이 바뀐 거니까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2번은 출제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3번, 4번 위주로 잘 챙기시면 됩니다. 또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넘기시면 되겠고. 자, 아무튼 중앙행정기관 중 재작년에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매년 1월 말에 새로 규정이 돼요. 이거는 작년에 새로 규정된 내용인데 대한석탄공사가 준시장형 공기업이었다가 작년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바뀌면서 기타가 되면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옛날 기출문제에 대한석탄공사가 뭐 공기업이냐 준정부 기관이냐 뭐 시장형이냐 준시장형이냐 이런 걸 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체크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뭐 이제는 대한석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땡. 제가 뭐 출제될 수 있는 패턴은 예상 문제를 이렇게 드리는데 이거는 출제 가능성 거의 없어지긴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3번, 4번은 그나마 좀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랬죠. 특히 이제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가 너무 기니까 청탁금지법이라 부를게요. 청탁금지법에서 얼마까지 혹은 어떤 물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그동안 시험에 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좀 앞으로도 출제할 수 있다는 건데 뭐 그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음식물 3만 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재작년에 음식물 5만 원으로 바뀌었죠. 이미 잘 챙기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라도 아직도 3만 원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음식물 5만 원으로 바뀌었다.
자, 이거는 이제 예상 문제가 있겠죠. 또 오히려 이렇게 개정되고 한 2, 3년 지나면서 출제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내용이 올해 시험에서는 그 더 따끈따끈한 개정 법령보다 출제 가능성이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음식물 3만 원 이내다 이제 땡이 되는 거예요. 뭐 정확한 표현으로는 청탁금지법 및 그 시행령에 규정돼 있죠. 시행령 상으로 선물의 가액 범위가 있는데 선물 등등의 여러 가지 가액 범위가 있죠.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으로 변경됐다. 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음식물 3만 원 너무 요즘 물가 상승에 비하면 너무 적다. 이런 취지로 재작년에 5만 원으로 바뀐 거죠. 그다음 이제 4번도 이제 한 2년 가까이 지나면서 오히려 점점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앙정부 재무제표 종류에 뭐가 하나가 추가가 됐죠. 이거는 25년도 1월 1일부터 추가가 됐는데 이제 오히려 올해 시험부터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원래부터 많이 나온 내용은 아닌데 그동안 그래도 꾸준히 출제됐던 내용이긴 해요. 자,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가 중앙정부의 재무제표죠. 뭐 지방정부도 똑같고 근데 중앙정부에 현금흐름표가 없었었는데 이제는 현금흐름표가 추가됐습니다. 또 시험은 중앙정부만 잘 대비하시면 됩니다. 현금흐름표 추가. 그래서 요게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재무제표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따르죠. 오늘 제가 약간 목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최대한 여러분들 쏙쏙 박히게끔 중요한 것들 강조 드릴게요. 우리나라 재무제표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따른다. 그런데 현금흐름표가 추가가 됐으니까 이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따른다라고 해도 되나 안 되나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원칙 시험이 물어보는 건 원칙은 여전히 발생주의 복식부기. 그리고 현금흐름표는 왜 추가가 됐겠습니까? 여러분들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거 다 공짜예요. 의문이 싹 사라져요. 어떻게 배웠죠? 발생주의 복식부기는 미래의 비용과 편익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 미래를 고려한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 등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신에 단점,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단점 뭡니까? 단점. 현금 흐름은 파악하기 어렵죠. 발생주의가 현금 흐름과 상관없이 거래에 원인 행위가 있으면 거래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도 인식할 수 있지만 대신에 현금 흐름은 파악하기 어려워져요.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게 현금 흐름표예요. 그래서 여전히 원칙은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합니다. 근데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금 흐름표가 추가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의문 싹 사라지고 그리고 이해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험이 어떻게 출제됐는가. 우린 항상 시험 문제 출제되는 그대로만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원칙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헷갈려 하니까 예시들을 만들어 놨는데 일단 현금 흐름표 추가에 대한 예상 문제.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로 구성되며 현금 흐름표는 작성하지 않는다. 이제는 땡이 되는 거죠. 옛날엔 맞았는데 이제는 땡이 되는 거죠. 자, 특강 자료에 다 이런 예상 문제들, 이런 표들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네이버 카페 김덕관 행정학 혹은 학원 홈페이지에 다 다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이제 순간적으로 받아 적으려고 하는 분들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그런 분들이 보여요. 자료는 다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 받아 적을 필요 없습니다. 자, 아무튼 현금흐름표 작성하지 않는다 땡. 또는 이런 패턴도 있을 수 있죠.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로만 구성된다도 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우리나라 재무제표 원칙적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따른다. 여전히 옳은 거. 여전히 옳은 거. 바뀌기 전이든 후든 2번은 여전히 옳은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챙겨야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개정법령 특강을 이미 보신 분들은 1번, 6번, 8번
이름만 추가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168이 추가가 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서 여기를 잘 챙기셔야 됩니다. 제일 최근에 따끈따끈한 내용. 자, 일단 첫 번째 규제개혁위원회. 그래도 시험에 쏠쏠이 등장하는 위원회죠.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어찌어찌고. 근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규제개혁이 아니라 규제합리화위원회.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옛날 이름, 그러니까 위원회 같은 거 옛날 이름 넣어서 땡 이런 문제는 안 내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규제합리화위원회가 혹시 시험에 나왔을 때 이건 그동안 배웠던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기존 출제 포인트 그대로 풀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이다. 땡! 원래부터 나오던 거잖아요. 똑같은 거라는 걸 알아야 똑같이 그러니까 원래 나오던 출제 포인트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우리나라 위원회 뭐 수백 수천 개가 있는데 대부분 위원장이 한 명이잖아요. 근데 규제개혁위원회는 특이하게 위원장이 2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시험에 나왔어요. 딱 헷갈리기 좋으니까. 근데 이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챙기기는 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위원장은 1명이고요. 대신에 5명 이내에 부위원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위원수도 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밑에 있는 위원수까지는 다 안 외우셔도 되겠는데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위원장이 1명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부위원장 5명 이내 추가가 됐다. 이게 2명이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정부 측은 규제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규제가 강할수록 정부의 권한, 관료의 권한이 커지죠. 그런데 민간 측, 규제에 당하는 입장은 규제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측 1명, 민간 측 1명 이렇게 2명이었었는데 그걸 그냥 대부분의 위원회 위원장 1명인데 여기만 2명이고 헷갈리니까 이번에 정비를 했어요. 위원장을 1명으로 통일하되 대신에 제가 방금 말한 취지처럼 정부 측, 민간 측 적절히 의견이 반영돼야 되다 보니까 부위원장을 좀 더 많이 두고 위원수도 좀 더 늘린 겁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수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요새 규제 개혁, 그리고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규제에 필요한 부분은 해야 돼요. 근데 규제 수단이 적절해야 되겠죠. 현대 행정 환경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기업들마다, 그러니까 규제 대상들마다 사정, 상황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게 요새 너무너무 중시되고 있다. 그와 관련된 출제 포인트들 그래서 많이 나온다. 보험 강의 시간에 우리 정말 자세하게 배웠죠. 관련된 주제들 엄청나게 대비 많이 했고 최근 시험들에도 많이 나왔고 그만큼 이제 규제 개혁을 넘어서 더 합리화시킨다. 개혁은 좀 더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합리화는 좀 더 구체적이잖아요. 이런 이름을 만든 겁니다. 이걸 설명드리는 것은 그래서 바로 출제될 가능성도 좀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름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합리화, 규제 필요는 하되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수단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리화 시킨다. 이런 표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상 문제는 일단 1번은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규정에다가 원래 출제되던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름만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꿨습니다. 기본서처럼 읽어보시면 돼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을 두고 있죠. 규제합리화위원회. 여기 뭐 국무총리 소속 땡 이런 문제 원래 나왔었죠. 이것도 보너스로 챙겨보시면 요새 이런 규제 합리화를 이렇게 중시하는데 당연히 대통령 소속이죠. 이거는 규제개혁위원회 처음 설치될 때부터 너무 규제개혁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소속이었어요. 지금은 더 강조한다니까요. 계속 대통령 소속일 수밖에. 그리고 2번 위원장이 이제 2명이다 그러면 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수도 바뀌었다. 그래서 위원장 2명 땡, 위원 20명에서 25명 땡. 물론 당연히 더 중요한 건 위원장 2명 땡. 자, 그 다음 이제 2번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그동안 지겹게 들었던 중앙행정기관의 정부 조직 개편사항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기출강의부터 이 개정이 확정된 후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기출강의부터 그 이후 모든 강의에서 너무 지겹게 듣고
제가 각종 모의고사에서 각종 예상 문제 다 만들어줘서 이미 지겨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좀 정리가 안 된 분들은 지금 저랑 함께 깔끔하게 정리해서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보기 좋게 네이버 카페 김덕관 행정학에 정부 조직 개편 사항, 정리된 표, 그리고 반영된 정부 조직도 아주 칼라로 가독성 좋게 올라간 자료도 있으니까요. 그 자료랑 함께 보면 더 좋겠죠? 약간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또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고 이거 너무 많다 어떻게 해야지 좀 버거워하는 것들은 제가 아주 가독성 좋게 여러분들 공부하기 너무 편하게 특강뿐만 아니라 자료로 싹 다 올려줍니다. 자, 아무튼 정리를 잘 해봅시다. 너무 잘 알다시피 기획수정부가 재정경제부랑 기획예산처로 쪼개졌습니다. 뭐 정부 조직 개편이 출제 포인트인 문제에서는 쪼개졌다가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우리 기획재정부가 워낙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뭐는 재정경제부로 고쳐야 되고 뭐는 기획예산처로 고쳐야 되고 어떻게 다 이걸 기억하지? 환장하는 거예요. 자,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그렇게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지 않죠. 자, 이미 들었던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공공기관, 결산, 그리고 그나마 좀 시험에 출제 가능성 있는 거 하나 추가하면 국고정책과 관련해서 국가 보증채무, 자, 국가 채무가 아니라 국가 보증채무 관리계획, 이 3개 정도가 재정경제부 장관이고요. 나머지는 싹 다 기획예산처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벗어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제가 안 가르쳐 주는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행정학 전체 내용이든 뭐 개정법령이든지 간에 제가 안 가르쳐 준 것을 어디서 봤다. 그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알려주는 건 여러분들 합격을 위한 정확한 시험 범위란 말이에요. 시험 범위가 너무 넓어도 떨어지죠. 시험 합격에 더 중요한 걸 반복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더 많이 틀리고 떨어져요. 시험 범위가 너무 좁으면 합격을 위한 점수가 안 나오니까 떨어지죠. 근데 저는 정확하게 준단 말이에요. 저보다 정확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가르쳐 준 거에만 딱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 수많은 규정들 다 쳐져서 하나도 안 놓치겠다 그러면 그거 아니라 정작 시험에 합격을 위해 중요한 것을 반복할 수가 없어서 더 많이 틀리고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죠? 시험에 더 확실하게 떨어지고 싶은 사람만 불안한 마음에 마구마구 범위를 넓히면 됩니다. 시험에 확실하게 합격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가르쳐주는 것만 집중해 챙기면 아주 효율적으로 챙기고 또 심지어 문제도 훨씬 잘 풀려요. 자, 어쨌든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공공기관, 결산, 그리고 그나마 하나 추가하면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만 재정경제부. 그리고 우리 시험 범위에서 나머지는 싹 다 기획예산처. 특히 예산 쪽은 죄다 기획예산처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는 쳐다 보니까 국무총리 소속이죠.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처가 위치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처도 국무총리 소속. 제가 말하는 건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처예요. 뭐 대통령 경호처 말고 대통령 경호처는 당연히 대통령 소속이고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처는 국무총리 소속. 이건 또 개수는 뒤에서 싹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부가 이름이 바뀌었죠.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름이 바뀌었죠. 산업통상부. 근데 이거는 같이 기억하면 좋은 게 자원기능이 환경부로 간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원이 빠졌잖아요. 자원기능이 여기 환경부로 가서 이름은 좀 복잡해졌죠. 에너지, 자원 포함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렇게 환경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원을 넘기면서 복수차관, 차관도 한 명을 넘겼어요. 그래서 산업통상부는 차관이 한 명이 됐고요. 원래 2명이었는데 1명. 그 다음에 환경부는 원래 1명이었는데 2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복수차관에 대해서는 아주 드물게 출제되는 내용이기는 해요. 어쨌든 그래도 정말 어쩌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알려주는 건 어쩌다가 나올 수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벗어나는 제가 안 알려주는 것들은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절대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바뀌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죠. 여기는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정부 조직 이름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낼 때도 있고, 그리고 역시 성평등 가족부가 다른 규정에서 등장한 경우가 있으니까 챙겨두긴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성인지 예산제도 기획예산처 장관이 성평등 가족부 장관과 협의해서 기준을 마련하죠. 그때 이제 원래 여성가족부였는데 성평등 가족부가 맞는 것이고, 그게 원래 여성가족부였던 그 규정 똑같은 규정이다,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자,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미디어가 추가가 돼서 그만큼 좀 기능을 확장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 이름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 2개가 없어졌죠. 통계청 폐지하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처를 신설하고요. 기능을 국가데이터처로 넘겼어요. 쉽게 기억하는 건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가 됐다. 또 처니까 처는 국무총리 소속이라고 그랬죠. 저는 국무총리 소속. 그 다음에 통계청은 역시 지식재산처로 변경됐다. 이렇게 쉽게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 특허청은 지식재산처. 역시 처니까 국무총리 소속이겠죠. 자, 통계, 국가 데이터를 통계내는 거 아닙니까? 특허, 지식재산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 헷갈릴 리가 없습니다. 행정학은 뭐 이름에 힌트가 많잖아요. 자, 그리고 특허청이 없어지면서 같이 챙겨야 될 게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금 전에 기획예산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가 추가가 되면서 중앙행정기관인 처가 6개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3개가 있었었는데 이제는 6개가 됐죠. 또 다시 말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개수만 따지는 겁니다. 다른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중앙행정기관의 개수. 그리고 개수 문제는 출제 가능성 매우 희박하니까 개수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왜냐면 기준에 따라 개수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맞는 건지 혼동스러워 하는데 그나마 나오면 중앙행정기관의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안 알려주는 것들은 공부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청 2개가 사라지면서 20청이 아니라 18청이 됐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중에는 2가지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도 없어지고 2개로 쪼개지죠.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 없어지고 2개가 늘어나니까 19청이 돼요. 이건 이제 마지막에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 당장, 그러니까 10월 전까지는 당장은 18청이 되겠습니다. 역시 출제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그냥 참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차관이 1명이었는데 차관이 2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1명으로 바뀌고 환경부 차관, 그러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 다시 이런 헷갈리면 안 되니까 자, 정확하게 산업통상부 차관 1명으로 바뀌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2명으로 바뀌고 거기서는 차관, 그러니까 복수 차관을 가진 중앙행정부처의 개수는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늘어났네요. 그래서 원래는 복수 차관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의 개수가 7개였는데 이제 8개로 늘어났습니다. 자, 부 중에서 8개의 부가 복수 차관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총리 제도는 우리 시험은 거의 안 내는 제도이긴 해요. 근데 그래도 시험에 언급된 적은 있으니까 현재 2명이다. 이걸 이제 뭐 많이 안 내니까요. 그냥 참고를 하는 건데 현재 2명이다. 에다가 1명이 빠지고 1명이 추가됐다. 이 정도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원래 경제부 총리가 있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재정경제부 장관이 겸임을 합니다. 경제부 총리는 재정경제부 장관. 부총리는 부 중에서만 하는 거예요. 부. 그래서 기획예산처가 아니라 재정경제부. 그 다음에 과학기술부총리가 새로 만들어졌고요. 누가 담당하겠어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이걸 뭐하러 외웁니까? 이 뭐 경제, 재정경제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뭐더러 외웁니까? 이걸 자동이죠. 그리고 사회부총리가 없어진 거예요. 원래 교육부 장관이었는데 사회부총리가 없어졌어요. 어쨌든 계속 2개입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 과학기술부총리가 있다. 자, 아무튼 이 표에서도 그렇고 제가 준 자료에서도 그렇고 딱 눈에 띄게 색깔, 뭐 밑줄 그어져 있는 내용들, 그게 그나마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런 색깔, 밑줄 없는 부분들 그만큼 안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래요. 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출제된 것에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근데 수험생들은 불안한 마음에 오히려 표시 안 된 부분이 잘 안 들어오니까 더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돼 있으니까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모든 걸 다 외웁니까? 저도 다 못 외워요. 저는 행정학만 해도 모든 거 다 못 외워요. 근데 여러분들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자, 완벽해 합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수험생을 앞서면 합격하는 거예요. 다른 수험생을 앞서려면 다른 수험생들 우선순위 없이 헤매고 다닐 때 적어도 저랑 함께 하는 분들은 합격을 위해 중요한 거, 우선순위가 높은 거 먼저 제대로 챙기고 그 다음에 제가 근거가 있는 것도 주잖아요. 그 다음에 챙기는 거예요. 아시죠? 저랑 함께 하는 분들은 합격 확률도 훨씬 높고 훨씬 빠르게 합격을 하죠. 자, 이렇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속 챙겨 봅시다. 자, 예상 문제 기획재정부가 분리된 건데 반대로 이 두 개가 기획재정부로 통합됐다? 땡이 되겠죠. 뭐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겠고요. 제가 이미 여러 모의고사에 나올 수 있는 패턴들 여러 가지 다 줬어요. 어쨌든 대표적인 패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뭐 기본적인 기능 바꾸면 땡이 나올 수 있겠죠. 기획예산처 예산을 담당하고요.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결산 담당하는데 서로 바꾸면 땡. 자, 그리고 두 번째 패턴도 많이는 안 나와도 나온 적이 있는 패턴이니까 한번 보시면 이제 명칭,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이 중에서는 환경부가 틀렸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성평등가족부, 산업통상부 맞고요. 환경부가 아니라 기후에너지 환경부. 자, 이제 좀 오래 걸리는 것들은 끝났고 나머지는 어렵거나 뭐 중요한 것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중앙책임운영기관이 유일한 사례 특허청이었었는데 특허청이 폐지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에 거랑 연결해서 바로 이해가 됐죠? 이제는 우리나라 중앙책임운영기관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중앙책임운영기관 현재 특허청이 있다 땡, 혹은 그냥 특허청이든 뭐든 있다 땡, 현재 없습니다. 그나마 나올 수 있는 내용. 그다음 4번 올해도 역시 1월 말에 공공기한이 변경이 됐는데 올해 변경사항은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아예 없습니다. 근데 뭐 예의상 체크하는 거예요. 여기 아무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좀 전에 말했듯이 집착하면 안 됩니다.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 거의 없는 내용. 그래서 올해 쪽은 다행이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서 일반 승진 기준으로서 근무 성적 평가 대상인 5급 이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경력 평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5급 이하 공무원 근무 성적 평가 대상이죠. 이건 여러분들 강의 시간에 배운 거. 근데 5급 이하는 경력 평정도 있다. 근데 이 비율이 좀 바뀌었는데, 자, 원래부터 이 비율을 시험에 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바뀌었어요. 바뀔 때마다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나마 낼 수 있는 게 이런 거라는 것일 뿐이에요. 경력 평정은 5%는 5%. 오히려 이거보다 그나마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건 5급 이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경력 평정이 없다 땡이 되겠죠. 이거는 계정과 상관없이 원래부터 나올 수 있는 출제 포인트. 4급 이상은 성과계약 등 평가죠. 경력 평정 없고요. 5급 이하는 근무 성적 평가랑 경력 평정 함께 한다라는 점. 6번. 이거 이제 새로 추가된 내용. 기존 영상 보셨던 분들도 잘 보셔야 되겠는데, 뭐 그렇다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닙니다. 자, 우리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안 편성 지침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 쪽이든 기금 쪽이든 기본적인 절차는 같잖아요. 이름만 다르죠. 기금 쪽은 기금 운용 계획 작성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거의 예산안 편성 지침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금 운용 계획 쪽은 어떻게 챙기는지 강의 시간에 제가 공짜로 챙긴 요령 다 배웠죠. 어쨌든 이제 참고용으로 같이 넣어놨을 뿐이고,
원래 이런 절차가 있죠. 각 중앙관세장이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면 기획예산처 장관이 3월 31일까지 예산안 편성 지침을 각 중앙관세장에게 보내줍니다. 그죠? 중기적인 관점에 계획서를 다 받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올해 예산은 이런 지침을 가지고 평가해봐라. 그러니까 편성해봐라. 평가가 아니라 편성해봐라. 이렇게 기획예산처 장관이 각 중앙관세장에게 주는데 이건 3월 31일까지죠. 그 다음에 이제 개정사항, 그 다음에 원래는 각 중앙관세장에게 보내준 예산안 편성 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보고해라까지만 규정이 있었어요. 날짜는 없었어요. 근데 그 날짜가 추가가 된 거예요. 자, 제가 마지막에 설명한 거 전까지는 여러분들 빠삭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흔들리면 큰일 난 내용이에요, 그거는. 근데 추가가 된 게 뭐다? 예산안 편성 지침 각 중앙관세장에게 통보한 후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하는 절차에서 3월 30일까지 이 기한이 추가가 됐다. 그래서 원래도 출제 포인트는 이게 행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인데 국회에도 보고하는 절차가 있다 보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예산안 편성 지침을 국회에 보고할 필요 없다 땡 혹은 보고해야 된다 옳은 거 이 정도만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날짜, 기간이 추가가 됐으니까 같이 좀 챙겨 두는 거죠. 아시다시피 3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 장관이 각 중앙관세장에게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내주고 역시 3월 30일까지 국회에도 보고를 하는 겁니다. 날짜가 3월 31일로 똑같습니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똑같으니까 외우기도 편하죠. 그리고 기금 쪽은 제가 수업 시간 알려준 요령에 따라서 그냥 뭐 주어만 바뀌는 거 아닙니까? 주어만. 다른 건 똑같고요. 됐고요. 여기로 표시해야 되겠네. 똑같고요. 개정된 내용도 똑같고요. 자, 예상 문제 한번 만들어 보면 일단 1번 기획예산처 장관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편성 지침을 매월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세장에게 통보해야 되고 원래부터 있던 규정이고 통보한 예산안 편성 지침을 원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까지만 있었는데 3월 31일까지가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뭔가 통보 다음에 보고를 하니까 3월 다음인 것처럼 땡 이렇게 낼 수 있겠죠. 딱 당하기 좋은 패턴이죠. 수험생 입장에서 제대로 안 하면 딱 헷갈리죠. 그러니까 여기든 똑같이 3월 31일까지다. 똑같다라는 걸 이 문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2번 기금도 똑같죠.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금관리 주체에게 통보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뭐 예산 편성 단계는 예산안이든 기금운용계획이든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예산 집행 절차로 넘어왔는데 여기서는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혼동할까봐 좀 챙겨 주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 예산 집행할 때 예산을 배정하잖아요. 예산 배정. 예산 배정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큰일 나고요. 예산 배정하고 나서 감사원에 통지하는 절차가 있었었는데 통지 대상이 하나 늘어났어요. 또 예산 집행 절차 쪽이니까 누가 담당하죠? 기획예산처 장관이 담당을 하겠죠. 제가 결산만 재정경제부라고 그랬잖아요. 예산 과정에서는 결산만 재정경제부. 아무튼 예산 집행이니까 기획예산처 장관이 각 중앙관세장에게 예산을 배정하죠.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 장관이 배정 후에 감사원에 통지를 하는 건데 여기에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도 통지해라. 이게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통지 대상이 늘어났으니까 여러분들이 혼동하는 게 좀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예상 문제를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1번은 그대로 연습할 수 있게 넣어놨어요. 기획예산처 장관은 각 중앙관세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 및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재정경제부 장관이 추가됐을 때 옳다라는 거 인식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2번. 2번처럼 재정경제부 장관이 안 들어갔어요. 감사원에 통지해야 된다. 이게 틀려요? 당연히 맞는 거죠. 2번 헷갈리면 안 되겠고요. 감사원에 통지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맞는 거야 2번도. 근데 어떻게 내면 틀리죠? 감사원에게만 통지해야 된다. 그럼 땡이 되는 거죠.
자, 출제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혼란을 겪을까봐 제가 3단계로 연습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8번. 이것도 이번 영상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인데, 예비비 같은 경우, 예비비 설치할 때 말고 예비비 사용할 때는 요건이 없었어요. 사용할 때는, 자, 여기 사용 요건이 없었어요. 근데 사용 요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설치 쪽이랑 헷갈리면 안 되겠고, 정부가 이미 설치된 예비비를 직접 사용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대요. 이걸 뭐 일일이 외워서 푸는 문제까지는 낼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1, 2, 3번은 여러분들 예비비를 이해하고 있으면 공짜고요. 그나마 좀 출제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건 4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제가 앞으로 뭐 나올 수 있다 찍어주는 것들은 뭐가 나온다 수준이 아니라 나오면 이 부분 가지고 틀리게 바꿔서 내요. 이런 것까지도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출제 가능성 높지 않고요. 혹시 낸다 하더라도 이 4번 요건 가지고 낸다고요. 그래서 항상 암기량을 밑도 끝도 없이 늘리지 않도록 제가 가르쳐준 요령. 자, 1번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이 불가능하였을 것. 예측이 불가능. 예비비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한 요건이네. 예측이 불가능할 때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예비비 아닙니까? 뭐더러 따로 외웁니까? 시험에 이런 거 나오면 당연히 옳은 거 아닌가 판단하는 거죠. 안 외워도 판단이 되는 거예요. 2번 해당 회계연도 중 시급하게 지출할 필요성이 있을 거. 이럴 때 쓰려고 예비비 두는 거 아닙니까? 뭐더러 외웁니까? 당연한 거죠, 이거는. 3번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우니까 예비비 쓰는 거 아니에요.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울 때 예비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2, 3번을 외우는 사람은 바보인 거예요. 안 외워도 시험에 나왔을 때 당연히 옳은 거네 판단이 되는 거예요. 예비비를 이해하고 있으면. 근데 4번 이런 건 좀 정하기 나름이죠. 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해야 된대요. 해당 회계연도 내. 근데 예비비는 원래 그래요. 이것도 사실 예비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도가 높으면 이것도 공짜긴 해요. 근데 어쨌든 거기까지 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4번 정도 챙기는 거예요. 예비비는 원래부터 1년 내 편성해서 1년 내 회계연도 내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회계연도가 끝나면은 끝! 다음 연도 건 다시 편성하는 거예요. 다시 편성.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배우긴 배우고 기출문제도 있긴 한데 많이는 안 나오니까 이것까지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러니까 예비비는 원래 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할 수 있어야 돼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잘 챙겨주시고 그러면 이제 원래 나오던 출제 포인트도 공짜로 챙겨주는 거죠. 그리고 예상 문제를 보시면 1번은 뭐냐? 이건 예비비 설치할 때요. 1번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죠. 이거는 바뀐 거 아니라는 의미로 넣어놓은 거예요. 방금 배운 걸 1번에 적용해서 1번 틀렸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각 중앙관세장은 시급한 지출 필요성 등으로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더라도 예비비 신청할 수 있다? 땡이라는 거죠.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해야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요건 4번 가지고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챙겨야 됩니다. 자, 마지막 이제 결산 쪽에서 결산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담당하는데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잖아요.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근데 메인은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이 결산 검사 및 확인한 다음에 결산 검사 보고서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주고 이게 메인이긴 한데 감사원에게 제출할 때 기획예산처 장관에게도 제출한 절차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기획예산처가 담당하는 건 재정경제부에도 보내준 게 있고 재정제부가 장관하는 건 기획예산처에도 보내준 게 있고 뭐 이런 게 추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역시 여러분들 혼동할까봐 헷갈리지 말라고 3단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결산이니까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통령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바뀐 거니까 일단 뭐 1번이 틀렸다고 하면 안 되겠죠. 여기 추가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감사원에 제출해야 된다. 이걸 틀렸다고 하시면 안 되죠. 감사원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2번 틀렸다고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감사원에게만 제출하면 된다. 이게 땡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예산 배정할 때 여기가 재정경제부 추가됐던 것처럼 결산에서는 감사원 제출할 때 기획예산처가 추가가 되어 있고, 뭐 대비해야 되는 내용은 유사합니다. 내용은 달라도 구조는 유사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끝. 또 마무리는 상반기 시험하고 상관없는 올해 10월에 개정되는 내용. 이건 뭐 중앙정기관 개편으로서 이미 여러분들 잘 파악하고 있죠. 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정리하면 끝. 상반기 시험은 이거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아무튼 법무부 소속으로 공소청,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이렇게 검찰청이 없어지면서 원래 검찰청 했던 기능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기소, 수사 둘 다 검사가 한다, 검찰청이 한다, 아니죠. 기소 기능, 수사 기능이 분리가 된 겁니다. 뭐 검사의 너무 막강한 권한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한 거죠. 자, 아무튼 상반기 시험은 중요하진 않으니까 제가 스토리까지는 생략하겠지만 어쨌든 10월부터는 이렇게 나뉘어진다. 자, 그러면 아까 현재는 18청인데 하나 폐지되고 두 개가 생기면 19청이 되겠죠. 이게 10월부터.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 혼동하는 거 싹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처음에 또 중간중간에 강조드렸던 더 빠르고 확실하게 합격하기 위한 요령, 모든 강의에서 제가 끊임없이 강조드렸던 여러분들 최대한 빨리 확실하게 합격하라고 제가 울부짖는 그거 개정 법령 챙길 때도 똑같이 적용하면서 시험 보는 그 순간까지 이 합격생의 마인드, 합격생의 논리로 공부하고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